한 번 듣고 5번 해야 하는 한국사 한나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대망의 마지막 개연 강의 날입니다. 30강 현대 경제와 통일 관련된 내용으로 한 시간을 이끌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소원이 뭐세요? 소원? 원래 선생님 어릴 때 동안에 우리의 소원은 항상 통일이라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정말 제 소원은 통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한테 항상 멀고도 가깝다가 또다시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은 지금은 각기 잘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잘 살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개발을 이끌어 나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분야부터 먼저 볼 건데 미리 보기를 보면요. 이승만 정부 때에는 거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를 해나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갔어요. 이 원조가 무상이었다가 유상으로 바뀌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이승만 정부 이후에 장면내가 건너뛰고 박정희 정부 때에는요. 장면내각 때 수립되었던 경제개발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서 1차부터 4차에 이르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굉장히 고속성장을 하게 되죠. 자, 전두환 정부 때는 굉장히 상황이 좋았어요. 시장 상황이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또 화랑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는 무리한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외환위기, IMF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과정은요. 처음엔 통일을 정말 얘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이승만 정부 때는 북진 통일이에요. 나라에서 북쪽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자, 박정희 정부 때도 이런 기조는 반공이라고 하는 기조는 쭉 이어져요. 반공이라고 하는 기조가 이어지다가 국제정세가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이 화해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노선을 조금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통일이 필요할 때다라고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이제 마련을 하게 되고 7.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협의안을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때는 요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태우 정부 때는 요건 좀 중요해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맺어지게 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김영삼 정부 때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오늘 이것만은 꼭 중요하게 잡으셔야 하는 키워드 300산업은 세 가지가 굉장히 하얗단 것이에요. 모두 다 하얀 밀이나 면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원조 물자로 왔던 시기 원조경제체제 이승만 정부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300산업의 모습들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 나가는 모습 이 안에서 좀 아픈 부분 없었나 하는 부분도 좀 볼 거고요.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상징 그러니까 정말 현대사의 경제발전의 상징을 보여주는 경부고속도로가 68년 착공에 들어가서 70년 완공되는 모습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두운 면에서 노동 문제도 일어나고 농촌의 문제도 있게 되는데 이런 빈부격차의 상황, 열악한 노동 환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었고요.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보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삼조호황이라고 하는 것 전두환 정부 시기에 그 중요한 키워드였었죠. 살펴보이고요. 7.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헌법 만들어지던 딱 그 시기에 남북한과 관련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각기 발표가 된 남북의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기본 합의 지침을 담은 내용입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바로 언제 맺어졌다고 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 말실수 여러분. 자, 노태우 정부 때 기본 합의서가 맺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지고 그 2차로 이루어졌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였죠. 여기에서 6.15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 내용까지 경제와 통일 내용 우리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30강 하이라이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부터 보고 통일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별로 끊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1950년대는 이승만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를 받는 원조 경제 체제였는데 처음에는 무상 원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남는 잉여 농산물을 우리나라한테 무상으로 주는 형식, 이것을 통해서 그 잉여 농산물 대부분이 하얀색 밀이나 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하는 산업인 삼백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한다거나 내수가 살아날 만한 시장이 아니었고 6.25 전쟁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박정희 정부 초반에 1960년대 때는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던 계획이 만들어진 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경제개발 계획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력이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를 작은 것을 손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손기술 좋다고 하잖아요. 이 손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발 공장, 뭐 신발 이런 자그마한 굉장히 거대한 기술이나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손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경공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 주도형 사업을 이끌어 나갔어요. 자, 요거는 특별히 정말 1급 그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길래 선생님이 여기 넣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된 게 68년이고 완전히 개통된 게 70년이에요. 그래서 간혹 경부고속도로 70년 된대요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해드려요. 착공이 68년이고 완전히 개통된 때가 70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후반부에 1970년대는요. 3, 4차 경제개발계획이 일어나게 되는데 10년 동안 축적된 자본력과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는 좀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중공업 부문을 투자하게 됩니다. 화학 같은 뭐 화학, 시멘트, 비료, 이런 조선소, 이런 중공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석유파동이었죠. 73년과 78년. 두 번의 석유파동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쨌건 60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가 몇 배 더 잘 살게 됐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하고 혹은 희생을 했던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60에서 70년대 같이 묶어서요. 이 시기 경제개발계획의 특징은 일단 외부로부터 자본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 60년대는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하기도 했고 7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동안에는 독일의 서독에 간호사나 광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TV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간호사는 무조건 여자만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독일 지역은 간호사도 남자의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셨대요. 그래서 이 독일 지역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자 문제점이 수출 중심이라는 거야. 수출이 잘 되려면은 우리나라의 물건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 보자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 좀 더 싸게 해야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이 싸려면 이 물건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였던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임금. 여기 들어가는 재료값이나 그런 것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임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중심 속에서 저임금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열악한 노동 조건, 그러니까 돈을 요만큼 주고서 일은 정말 장기간 시키는 거죠.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YH 무역 사건, 우리 이전에 살펴봤죠? 전대 분신 사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임금이 가능하려면 또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노동자한테 돈을 아무리 조금 주고 싶어도 먹고 살만하게는 줘야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그 정도가 또 낮아야 되는 거예요. 저고가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 먹는 쌀값을 낮추는 정책. 그럼 결과적으로 또 누가 희생해야 돼요? 농민들이. 자, 농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도시랑 농촌 간에 너무나 격차가 커지게 되니까 농촌의 실은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기도 해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 농촌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부지런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으켜지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까지. 자, 경제개발계획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것들이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시기 이어가서 전두환 정부 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하이라이트 쭉 넘어가서 80년대를 보면 3조 호황이라고 했던 내용이 나와요. 금리가 낮아요. 이런 뭐가 좋아요? 이자율이 높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찾아서 뭔가 다른 데 쓰겠죠. 돈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둘째, 저유가. 기름값이 낮다. 우리는 수입해와야 되니까 당연히 저유가가 더 유리했고, 저달러 정책을 통해서 수출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3조 호황을 통해서 전두환 정부 때도 계속해서 경제 발전의 기조를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90년대 일어서 김영삼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데 이거 좀 중요해요. 금융에 있어서 실명을 쓰게 합니다. 예전에는 금융에 실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범죄도 발생을 방지를 하고 아주 고의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되고요. 시장 개방을 해요. 이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면 돼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살 사람이 적은 거였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많이 만들어낸 물건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은 보호무역으로 나라를 꽁꽁 걸어 잠그고서 그 안에서 블록을 형성해서 이걸 다 소화를 했는데, 이걸 해결할 이 시장이 없는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죠. 그러면 문제점은 이런 거죠. 경제 대공황을 다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나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 보호무역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가 단일한 경제 교역권으로 형성하자고 하는 게 실은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사상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너희 나라만 걸어 담그지 말고 다른 나라에 계속해서 장벽을 낮추라 라고 하면서 이 압박 속에서 OECD에 좀 급박하게 가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전부터 쌓여온 외자, 외부의 그 부채, 외국에 대한 이런 빚진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 이 지원을 받게 되죠. 선생님이 IMF 당시에 되게 어렵고 여러분들 이때 되게 태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IMF를 겪고 난 다음과 그 전에 나라의 모습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되고, 교사라고 하는 직업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임용고시를 한번 보면 한 자리에 30대 1, 40대 1, 5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시험이나 그런 제도, 임용 절차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공직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IMF가 가지고 온 변화이기도 하겠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의 모습들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가 극복이 되는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문제는 당연히 많았어요. 항상 뉴스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구조조정.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고 거기에서 기업에서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기고 실업자 문제, 그리고 뭐 카드 관련된 문제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우리가 되게 단기간에 극복해낸 나라라는 것은 맞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노동자, 그리고 민간, 그리고 정치, 경제 다 모든 사람들이 범국민적으로 연합을 해서 이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고,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나바나인가? 그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그랬던 내용들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IMF가 지나게 되는 지금의 모습이 오기까지 이 이후에도 흐름은 계속 이어지죠. 노무현 정부 때도 뭐 기업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 기업 규제를 해서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나왔었고, 그러면서도 국민소득에 대한 부분이 되게 높아져서 성과로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자유주의의 그 기조를 계속 이어나갔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뭐 4대강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었고, 경제 관련된 G20 회의를 했었던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현대사는 너무 지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딱 시험에 나오는 부분까지만, 김대중 정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김영삼 정부는 금융거래의 실명제를 규정하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습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처음엔 뭘 중심으로? 경공업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었고요.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에는 갑작스럽게 OECD에 가입하였으나 집권 말기의 외환위기로 인해 IMF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도 볼 수 있고요. 되게 의아한 게 항상 뉴스 보면은 우리 OECD 회원 가입국가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는데 되게 부정적인 지표에서 OECD에 막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그래서 이럴 거면 왜 가입했어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OECD 뭐 자살률 몇 위 막 하면은 좋은 것에서 이제 순위권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에서 막 순위권에 오르고 마치 선진국의 클럽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극복을 하고 정말 발전하려는 내부적인 정말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업화 저고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자 박정희 정부는 농어촌의 근대화 운동인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적 흐름이고요. 우리 통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더 남았네요. 여러분 좀 더 볼게요.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의 분신 자살 사건을 계기로 197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되었고요. 1979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유신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노동운동,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YH 무역 사태. 자, 통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이승만 정부 때는 일단 북진 통일이에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우리가 진출해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자. 이 시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실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조봉암이었고, 조봉암은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주장을 했고, 이 평화통일을 주장을 한 내용을 통해서 그가 수립하려고 했던 당, 바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사망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자, 장면 정부에서는요. 자, 잘 보세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선건설 후통일. 근데 민간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급진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면 정부는 이거였어요. 정부적 입장, 그리고 민간의 입장. 사료 보고서 잘 해석하시면 돼요. 박정희 정부는 3공화국 때는 먼저 초창기에는 반공을 먼저, 이거 국가의 시급한, 위급한 의무로 내세울 정도였으니까 중요하게 여겨서 먼저 경제 발전을 하고 후에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후에 냉전이 완화되는 대탕트가 와요. 자, 냉전 완화가 되면서 더 이상 반공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통일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남한도 좀 당황하게 되죠. 북한도 남한이 주적이다라고 하면서 체제를 통일시키고, 남한도 반공을 얘기하면서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좀 뭔가 민주주의적인 게 이제 요구가 되면은 지금 반공이 중요해라고 해서 이제 얼버무릴 수가 있었잖아요. 대탕트가 오게 되면서 냉전이 완화되면서 두 나라에서 깜짝 발표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남북 간의 기본적인 관계에 이런 틀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한계를 가졌던 것이 유신체제 하에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7월 4일에 남한과 북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가 되는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진짜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한 원칙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남북 간의 기본적인 내용, 원칙이 되기는 해요. 자, 이걸 실행해 나갈 기구로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하지만 뭐 활성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죠. 전두환 정부 때는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남북한만 이산가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무슨 문제도 심했냐면 남한 내에서의 이산가족. 지금처럼 통신이 발전되어 있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남한 내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가족들이 흩어져서 어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TV 방송을 통해서 남한 내 이산가족을 찾는 그 방송을 했는데 하루 종일 내내 방송이 됐는데 시청률이 막 80%가 넘고 그랬대요. 그래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이제 방문하게 되는,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 모습이 전두환 정부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 이때 중요한데, 이때는 냉전이 종식이 됐을 때예요. 89년에 몰타 그 회의에서 완전히 몰타 선언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을 때라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막 자본주의끼리 뭉쳐야 돼 이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 외교라고 해서 사회주의권과의 이런 원활한 외교를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북한과 관련된 기본 합의서가 맺어지기도 했고요.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들 보면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 서로가 침략하지 않는다, 상호 불가침의 내용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정말 뚜렷한 통일에 대한 이제 구상이 마련이 되어가고 있었죠. 자,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는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민족 내 교류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게 포인트가 돼요. 나중에 자료 볼 때. 더 이어서 김대중 정부 때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북한의 이제 김정일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은 아직도 선생님의 개인적인 역사, 나의 개인사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로 남아있어요. 역사를 어릴 때 좋아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런 순간이 올까라고 했는데 TV에서 합성이 아니고 정말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왔던,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을 산 거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살았구나. 우리나라의 정말 큰 격변기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개발이 한참 고도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IMF도 겪고 하면서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또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니까 정상회담이 있게 됩니다. 6월 15일 날 공동성명이 있게 되고요. 금강산을 육로로 관광할 수 있게 되는, 정말 멀리 떨어져서 막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로로 관광할 수 있고, 정정 회장이 막 이 무렵에 소떼 끌고 이제 그 북한으로 갔던 모습들도 기억이 나고요. 개성공단 관련된 내용들도, 경의선을 복구했던 내용들도 이때 추진이 됩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10월 4일 날 남북 공동선언이 있게 되면서 이 내용들을 이어가게 돼요. 자, 관련된 내용들 정책을 통해서, 조약들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조약일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을 원한다. 이것만 봐도 어떤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는 통일,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파괴한 책임은 6.25를 범한 북한 공산당에 있다. 이런 부분 보고서 조봉암이 아닌가 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봉암이라고 해서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고 6.25가 다 우리 책임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6.25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북한에 있는 건 당연한데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거죠. 그들의 반성과 책임 규명은 평화 통일의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남한의 소위 무력 통일론도 이미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 이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인물이세요. 큰 인물. 정말 현대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남겼던 말이 이승만을 박사라 부르면서 이승만 박사는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근데 나의 죽음도 역사 속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죽음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역사 속에서 뭔가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무죄라고 밝혀지고 정치적인 살인이었다 라고 하는, 정치 보복이었다 라고 하는 말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평화통일론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죠. 평화적 통일의 길은 오직 하나, 남북한에서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견제하고, 이것도 조봉암 평화통일론이네요. 민주주의적 진보 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이 결코 대한민국을 부인하거나 말살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육성하고 혁신하고 진실로 민주화하는 데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전후에서 했던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조봉암이 나왔던 대선이 바로 1956년에 대선. 이 시기 전에 4.4.5 입개헌이 있었고 요때 이승만이 당선되면서 조봉암이 돌풍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진보당 사건인 거야. 시간적인 흐름 잘 생각하시고요. 진보당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1960년 대선, 여기에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해서 통일과 관련된 전후만 살펴봐도 현대사의 흐름이 잡혀요. 자, 요건 뭘까요?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주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너무나 관여되고 흔들린 일들이 많았잖아요. 초창기에 미군정, 소군정에 의해서도 그랬고 6.25 전쟁도 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냉전의 대리전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 통일은 우리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무력적으로 상대를 뭔가 해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자주 평화. 정말 불과 이게 1970년대 그 당시에 유신 체제 그 하에서 발표됐던 7.4 공동성명인데 불과 한 정말 갓 20년 전에 1950년대 조봉암은 평화 통일을 얘기했다가 죽었는데 평화가 국가의 기조가 돼서 발표가 되는 상황까지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남북한 정부 간의 최초의 합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표현에 따라서도 살짝씩 달라지는데 정상회담처럼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온 그 기조예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이 대단결한다고 하는 내용.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이후에도 우리가 북한과 통일하는 데 기본 기조가 됩니다. 기본 뼈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조절위원회가 수립이 되지만 제대로 활동이 안 됐어요. 왜냐면 실은 7.4 남북 공동성명 자체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정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탕트인데 우리만 계속 이럴 순 없고 통일을 한다고는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딱 이해관계가 안 물려서 된 하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통일 정책들은 초반에 이렇게 시작된 구절이 되게 많아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골조가 돼서 여기에다 살을 붙여 나가는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죠. 쭉 읽어보세요. 제3장에 보면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의 경제적 통일에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의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 협력을 실시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류를 강조한 것,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인데, 자, 남북 기본합의서 어느 정부 때요? 노태우 정부 때. 북방외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 키워드 찾아보면은 상호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나라가 서로 간에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 체제 인정. 체제 인정.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봐도 알다시피 먼저 막 무턱대고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고 민간의 통일이 뭔가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되어야지 나중에 훨씬 더 그 통일로 인한 충격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민족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지금 사료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 내용이 좀 강조가 된 거죠. 교류. 노태우 정부 때. 자, 그래서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또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통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승만 정부 때는 북진 통일이었어요. 이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6.25 전쟁과 관련된 맞닿아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남한과 북한의 각기 정부가 수립이 되고 초창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다른 내용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 조봉암이었고, 평화통일론을 주장을 하다가 진보당 사건에서 사형당하죠.
자, 그 다음을 이어간 게 장면 내각인데, 장면 내각 때는 이 민간에서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라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해서 서로 간에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 민간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였는데, 박정희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게 되죠. 초반에는 반공을 국시로 해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국가적 사업으로 여기면서 반공을 얘기하면서 먼저 경제 통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후에 통일해야 된다는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대탕트 이후에는 7.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 평화 통일에 대한 방안 3가지를 마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 여기서 설치가 되고요. 이후에 전두환 정부 때는 남북한 이산가족이 최초로 만나게 되었다 하는 측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노태우 정부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북방외교. 북방외교. 그래서 상당히 통일과 관련된 진전된 논의가 많이 나왔던 시기가 노태우 정부 때였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된 내용도 있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상호 간의 불가침 내용, 체제를 인정하는 내용,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어가면서 민족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김영삼 정부 때 좀 많이 이런 내용들이 위축이 돼요. 북한과의 긴장감 이런 것도 굉장히 고조되고 위축이 되다가 김대중 정부 때 대북 협력 정책, 대북 협력 정책, 교과서와 언론에서는 이거를 괄호치고 이렇게 표현하죠.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선생님 발음 되게 이상했죠 방금.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정상이 직접 만나게 되고 6월 15일 날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정청회장의 소대 방북 아니면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복구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면 김대중 정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무현 정부 때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10월 4일 날 6.15 공동성명을 이어가는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우리 고대부터 현대 지금 이 내용에 이르기까지의 흐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적인 발전 내용과 통일에 있어서의 발전 내용을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비교의 포인트는 정부의 변화였어요. 이승만 정부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봐야 하고 장면 내각은 생략하고요.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11.12 사태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부터 해야 되죠.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금의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점 보면요. 경제면부터 살펴볼게요. 경제. 이승만 정부 시기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미국으로부터 물자를, 남는 농산물을 지원을 받는 원조 경제 체제였습니다. 원조 경제. 키워드 300산업. 잉여 생산물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300산업이 발전을 하고 문제점도 있었어요. 300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래 밀농사나 뭐 이런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 싼 값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자, 박정희 정부 때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1, 2차 경제개발계획이 일어나게 되고 3, 4차도 일어나게 돼요. 1, 2차 경제개발계획이 경공업 중심이었다면 3, 4차는 중공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죠. 자, 나중에 70년대 말에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 흐름이 잠깐 끊기기도 했다가 전두환 정부 가서는 3저 호황으로 인해서 다시금 경제가 되살아나요. 그러다 뭐 노태우 정부 때는 쭉 지나가시고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도 중요했고 OECD 가입했던 내용
하지만 IMF를 겪게 되었다. 자,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김대중 정부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300산업 관련해서 뭐 이러한 농산물을 유통을 시키는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하면서 정경유착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1, 2차 경제개발계획, 3, 4차 경제개발계획 이 과정 속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큰형님 논이라고 하죠. 먼저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경제구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수출 중심이었고,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정책이 되려면 저고가 정책이 돼야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전태일 분신 사건이나 YH 무역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저고가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소득 격차가 심해지니까 새마을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3저항에서 3가지 저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를 얘기를 했고요. 이 시기의 화랑이었다가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는 OECD 시장 개방과 무리한 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환위기, 외국에 돈을 못 갚아서 생긴 거예요. 달러로 못 갚아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까지를 경제 발전의 흐름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통일은 어땠어요? 통일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부 때는 위에다 쓸게요. 통일, 무조건 북진통일.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안 되는 사회의 금기어가 됐던, 통일이 금기어가 됐던 그런 시기였고요. 박정희 정부 때 처음에는 반공, 나중에 전 세계적 대텐트 이후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전두환 정부 때는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있게 되고요.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기본합의서, 그리고 UN 동시가입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건너뛰고 김대중 정부 때는 최초의 정상회담, 그 결과로 나왔던 6.15 공동성명, 그리고 이 6.15 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갔던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의 14 공동성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사의 경제적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흐름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기본 용어로 시작을 했었고요. 3강부터는 선생님이 준비를 했던 구석기 시대부터의 내용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어떻게 나눠봤어요? 선사시대의 문화 내용을 살펴보고,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을 해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도 살펴봤고, 왕권이 강해지고 나라의 꼴을 정말 튼튼하게 갖춰나간 고대 국가도 살펴봤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여기에 끼지 못했죠. 고대 국가로 성장을 못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을 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신라를 만들고, 고구려의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해서 남북국 시대가 됐던 것까지를 고대로 살펴봤어요. 자, 이 고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신분보다는 실력이 중심이 된 사회가, 역사는 상대적 개념이니까 고려시대였고요. 고려시대는 우리가 넓게 살펴봐서 지배층으로 살펴봤습니다. 호족이 지배하던 시기, 호족이 특권을 가지면서 문벌귀족이 지배했던 시기, 무신이 집권하고, 그리고 권문세족이 집권하고,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밀어내면서 조선을 성립하는, 그래서 이 고려를 중세라고 했어요. 조선시대는 좀 더 광범위했죠.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쪽에서 봤는데, 체제가 정비됐던 15세기, 체제 정비기에 활약한 훈구파들과, 그리고 제야에서 실력을 쌓았던 살인파가 맞붙었던 16세기의 사화 발생기, 양란이 발생하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17세기의 붕당 발생기, 이 붕당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탕평책이 나오던 18세기,
그리고 탕평이 무너지면서 19세기 세도 정치가 들어서는 시기까지를 근세로 조선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 때부터 개항을 하고 개화를 하고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던 시기를 근현대 파트의 개화기로 살펴봤고요. 개화기의 끝은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었죠.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35년간을 일제 식민통치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 현대사를요, 정부 수립기,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오늘 현대사의 경제와 통일의 흐름까지 살펴보신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역사는 여러분 거대한 숲이기 때문에 이 숲의 모양과 구조와 특징을 알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부적인 내용이 앞서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렸던 내용들 머릿속에 각 시기와 시대와 지배층이 어떠했는가 모습을 생각을 하시고 복습을 할 때도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끝으로 여러분들 30강까지 모두 완강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강부터는 선생님이 등장을 하진 않고 선생님 목소리와 성우들의 음성만 지원이 되는 여러분들의 복습 파일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키워드 반복해 보시고 키워드가 실제로 떠오르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개념 완강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